옛날에 네이트판에서 훈녀 만들기라는 그 기획이 뭔지 아시나요? 알죠. 저 되게 좋아했어요. 저도요. 세일러문처럼 변신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쾌감을 느끼거든요. 그 한 번에 이렇게 띵으로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방랑작가 클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헤일리고요. 전 주희고요. 전 또니입니다. 저희 7화는 지난번에 예고드린 대로 환경과 패션 그리고 쇼핑과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마침 저희 중에 이 주제의 전문가가 한 분 계셔서 이야기를 진행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권위자시죠. 여기에 있는 이제 또니 씨가 2023년 옷을 사지 않기로 했습니다 라는 책을 출판을 하셨었죠. 네. 현재까지 옷을 사지 않은 지 얼마나 되셨죠? 제가 이 책을 냈을 때가 5년 차라고 소개를 했거든요. 근데 벌써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이제 7년째 새 옷을 사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제가 책 출간 당시에 주희에게 선물했던 건데 이 책의 첫 페이지에 23년도에 제가 이렇게 친필 사인을 해가지고 주희에게 선물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 지났더라고요. 딴 얘긴데 이 책 표지와 관련해서 이걸 보면 되게 그 에드시런의 앨범이 연상이 돼요. 맞아요. 그래서 표절 시비에 휘말리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굉장히 이게 또 아이코닉한 표지라서 어쩌면 이 표지 덕분에 또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된 게 아닐까라는 맞아요. 생각도 저는 조금 합니다. 저도 그거 앨범 보고 누군가의 제보를 받았어요. 너무 비슷하다. 그래서 어떻게 뭐 일 생기는 거 아니야 했는데 그 정도로 아직 닿지 못했다. 에드시런님께까지는 닿지 닿지 못했다. 못했다. 네. 에드시런이 보고 그때 노할 그날까지 그날까지 열심히 근데 또 흥미로운 게 저희 중에서 이커머스 업계에 일하시는 분이 계세요. 바로 이분이신데 주희가 네. 이커머스 업계에서 지금 일한 지 얼마나 되셨죠? 5년이 되었고요. 저는 구체적으로는 홈쇼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옷이나 패션 관련된 부문에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이커머스 업계 종사자로서 대표해서 발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네,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환경 정책을 연구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우리 셋이 이 얘기를 하면은 정말 딱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냥 방구석 전문가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 네. 셋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저희가 레퍼런스로 삼은 여러 책, 영화, 콘텐츠가 어떤 게 있는지 먼저 정리를 하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또니부터 얘기해 보실까요? 저는 먼저 제 책인 옷을 사지 않기로 했습니다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쓸 때 5년째 옷을 안 사던 시기였는데 왜 옷을 안 사기로 결심했는지의 이유를 낱낱이 담은 책이고요. 그리고 이 책을 쓸 때 가장 많은 영감이 되어주었던 트릭미러라는 책을 가져왔어요. 지아 톨렌티노라는 작가가 88년생인데 아무래도 우리랑 좀 동년배 작가님이다 보니까 리얼리티 쇼, 그리고 광고, 소셜미디어가 만들어내는 그런 왜곡된 거울이 우리의 그 자아상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드러내는 책이라서 재밌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희는 어떤 콘텐츠 가져오셨나요? 저는 먼저 영화 서브스턴스를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2024년에 코랄리 파르자 감독이 만든 약간 좀 고어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라면 보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제 굉장히 화제작이었던 그런 작품이고요. 두 번째로는 존 버거의 다른 방식으로 보기라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이 존 버거라는 분이 현대 미술 비평의 분야에 있어서 굉장한 권위자라고 하는데 이 책을 읽으시면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 학습된 것이다. 미디어에 의해서도 역사와 권력 관계에 의해서도 학습된 것이고 굉장히 좋은 책이라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저는 오늘 거울 앞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다라는 르네이 엥겔른 작가의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되게 직관적이죠, 제목이? 거울 앞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또니 책 얘기부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부터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사실 책을 쓰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주제로 뭔가 언젠가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옷을 안 사겠다
사겠다는 다짐을 지키기가 진짜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사고 싶을 때마다 글을 썼고 이제 슬플 때마다 뭐 춤을 춘다는 그 밈이 있는데 저는 글을 썼고 그 글을 좀 흥미롭게 본 분들 덕분에 이제 이렇게 책으로 나오게 됐어요. 근데 옷 자체를 안 사기로 결심했던 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가 이제 같이 미국으로 일을 하러 가게 됐을 때 그때 미국의 옷이 진짜 쌌잖아요. 그쵸. 쇼핑 많이들 하셨었나요, 당시에? 저 같은 경우는 그 미국에서 처음 노드스트롬을 봤을 때 아. 그 짜릿함. 흥분이 잊혀지지가 않는데 막 되게 그 디자이너 옷 있잖아요. 마크 제이콥스 이런 거 있잖아요. 코치, 뭐 아디다스 이런 것도 맞아요, 있죠. 맞아요. 그런 게 내가 생각한 가격에 거의 반값에 파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그 우리가 생각했을 때 되게 화려한 옷을 많이 팔았어가지고 저도 그때는 원래 쇼핑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도 막 파티에 갈 드레스를 샀었어요. 제가 파티에 갈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막 사재끼고 그랬던 기억이 있었어요. 주인은 어땠었어요? 정말 옷이 어떻게 이렇게 싼가 싶을 정도로 그 이제 또니도 이 책 안에서 언급을 하긴 했지만 이걸로는 정말 원가도 안 될 것 같은 가격으로 옷을 대량으로 파니까 눈이 정말 휘둥그레 돌아갈 수밖에 없는. 맞아요. 그래서 그 시기가 제가 이 책을 내게 된 딱 그 트리거가 되어줬던 게 저는 그 욕망에 전혀 주저함 없이 매일매일 쇼핑을 했고 진짜 저희 룸메이트는 알 거예요. 그 포에버 21 그 약간 비닐 쇼핑백을 제가 진짜 항상 집에 들고 왔고 오늘 뭐 살게 하면서 언박싱 하는 게 재미였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친구들 중에 또 쇼핑 대가 친구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분들과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이거 괜찮다 하면 저도 똑같은 거 가서 또 사이즈만 다른 걸로 사고 이랬었는데 어느 날 이제 패딩을 발견했거든요. 근데 패딩 가격이 1.5달러였어요. 패딩이 티셔츠가 아니라. 지금 환화로 해도 3,000원이 그쵸. 안 되는 돈이네요. 그쵸. 지금 이 고환율 시대에도 3,000원짜리 패딩을 한국에서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눈이 돌아가서 쇼핑을 엄청 하다가 이제 문득 그래도 이게 패딩인데 뭐 나시나 원피스가 아니라 패딩인데 어떻게 이렇게 저렴할 수 있지에 대한 뭔가 호기심과 약간의 불안함을 가지고 나름대로 뭔가 조사를 해보기 시작했고 그 결과 이 패션 산업이 이렇게 저렴하고 예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많은 뭐 환경 착취 그리고 노동력 착취가 있었다라는 거를 저는 되게 뒤늦게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를 이제 돌이켜보면 2019년도였는데 그때는 이미 좀 이런 이야기가 그래도 많이 올라와서 들어봤을 법도 한데 환경에 꽤나 관심이 있었던 제가 아예 몰랐다라는 사실도 조금 충격이었고요. 사실 그때가 제가 막 떡잎마을 방범대라고 해서 환경 소모임을 운영하기도 맞아요. 했었어요. 근데도 뭐 비거니즘, 뭐 제로 웨이스트 이런 거는 되게 잘 하면서 패션과 쓰레기는 전혀 연관지어서 생각하지 못했다는 게 좀 충격이 됐죠. 그래서 결심하고 실패하고 반복하다가 이제 새 옷을 진짜 안 산 지 5년 정도가 되었을 때 이 책으로 이제 저의 지난 여정을 다 담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개인적인 내용이기도 하고 시도했다 실패했다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계속 유지해올 수 있었던 데에는 되게 충격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인데 그런 것들을 좀 취재하고 저도 공부하면서 담은 그런 책입니다. 좀 흥미로웠던 게 책을 보면은 그 패션 업계에서 항상 새로운 유행이나 이런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다양한 마케팅 방법을 쓴다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주희가 이걸 되게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옷만 한정해서 얘기를 해보면 저희가 SS 시즌이 있고 FW 시즌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정말 레이스 하나, 단추 하나라도 더 추가를 해서 약간의 다른 상품인 것처럼 업그레이드가 된 것처럼 판매를 해야 이제 사람들이 이 부분이 더 좋아졌구나 하고 이제 구매를 하게 되고 이제 옷뿐만 아니라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도 전 모델에서 무엇이 달라졌나요? 하는 사실 그렇게 달라진 게 많이 없지 않은데 요런 작은 부분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봤던 유튜브 동영상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핸드폰을 살 때 그 충전기가 같이 오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C타입으로 아이폰이나 뭐 갤럭시나 호환이 둘 다 되는 걸로 바뀌었지만 그 전까지는 두 개의 어댑터가 달랐고, 그리고 최근에 본 어떤 뉴스에서 애플이 그 젠더를 또 바꾼다. C타입이 아니라 다른 걸로, 이런 내용의 뉴스를 봤어요. 왜 그럴까라고 사실 생각을 해보면 그 너무 사용자가 그들의 상품을 오래 쓰는 것도 바라지 않는 방향인 거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자기네들 입장에서도 수익이 나는 거니까, 매출이 나는 거니까 일부러 젠더를 바꿔서 나중에 이제 사용할 수 없게 구형 모델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패션 산업에서는 또 좀 다르게 적용되는 게, 물론 뭐 H&M이나 이런 저렴한 저가 브랜드에서 의도적으로 옷 품질을 안 좋게 해서 한 번 입고 이렇게 애교처럼 쭈그러드는 그런 옷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계획적 진부화라고 해서 일부러 옷의 질을 떨어뜨리고 한 계절만 입고 또 사게끔 하는 것도 그쵸. 있지만, 물리적으로 훼손돼서 못 입게 하는 것보다도 유행의 속도를 엄청 빠르게 바꿔서 그걸 따라잡지 않았을 때 뒤처지는 느껴지는 것처럼. 두려움을 조장하고, 아직도 옛날 옷 입니? 하면서 이제 그쵸. 계속 트렌드를 바꿔나가는 그 교묘한 마케팅 전략이 저는 패션 산업에서는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가장 흔한 전략이 컬러를 어떤 컬러로 정하느냐거든요. 이게 사람이 처음에 어떤 사람이 입은 옷을 봤을 때 색깔로 인지를 먼저 한대요. 그러니까 뭐 바지냐 치마냐 이런 것보다는 빨간 옷을 입었구나라는 걸로 인상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그걸 활용해서 컬러로 계속 변주를 주는데, 예를 들어 올해의 컬러랑 작년의 컬러가 아이보리랑 화이트면 우리가 살짝 이게 그쵸. 흘러가듯 이게 묻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보라색이랑 노란색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면 누가 봐도 작년 컬러를 입고 있는 사람, 아직 올해 거를 안 산 사람이라는 게 시각적으로 딱 박혀버리니까 사람들이 나도 빨리 사야겠다. 올해 컬러로 뭔가 하나라도 사야겠다라는 식으로 조금 재촉하게 되는. 그 팬톤에서 늘 올해의 컬러를 그 발표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패션 산업과 그렇죠. 주도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네, 그래서 국제색위원회라는 그런 기관이 있대요. 누가 만든 건데 대체? 막 누워서 책 보기 위원회 아니고 그 색위원회가 있어서 이제 그런 민간 기업 컬러칩을 만드는 회사들이랑 내년 아니면 내후년에 있을 컬러를 예정해서 산업계는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어쩜 저렇게 찰떡 같은 노란색이 유행을 하나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산업계에서 정말 철저하게 예측하고 데이터를 통해서 준비해서 판매를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해보면, 뭔가 홈쇼핑에서 되게 유혹적인 멘트들을 할 때 아니 저거는 철저하게 만들어진 전략이야 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보다 보면 이제 보이는 마케팅 전략들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 사실 우리가 마케팅 전략을 막 사용해가지고 옷을 많이 사서 그냥 기분만 나쁜 거면 별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냥 기분 나쁘지 맙시다라고 끝날 수 있는데, 사실 옷을 이렇게 많이 사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그것이 다른 피해를 낳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되게 놀라셨다고 하셨잖아요.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건 사실 뭐 폐수 아니면 섬유 쓰레기 이런 것보다도 의외로 사람이 이렇게 쓰이는구나에 대한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옷을 만드는 데 있어서. 네, 특히 저렴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누군가에게 줘야 할 돈을 제대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3,000원짜리, 5,000원짜리 옷이 가능했던 거더라고요. 근데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되는 사례가 라나플라자 붕괴 사건인데, 그 사건이 2013년 4월에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에 있는 공장, 의류 봉제 공장이 무너진 사건이었어요. 근데 그게 뭐 사건이 커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전날에 이미 건물 붕괴 조짐이 있었고 경찰들은 다 출입 금지를 시켰고, 이제 1, 2층에 상가로 쓰이던 건물에서는 다 손님들도 사장님들도 다 내보냈대요, 내보낸 진짜? 상태였어요. 그런데 다음날 출근한 노동자들은 오늘 납품해야 되는 일이 있으니까 일해라 라고 한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일을 하지 못하겠다고 했고, 심지어 실랑이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충분히 죽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공장장 입장에서는 오늘 납품해야 되는 브랜드들의 빵꾸 나면 너가 책임질 거냐, 내가 책임질 테니까 들어가라. 정말 그 자본주의
때문에. 그쵸. 그래서 1,1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사망했는데 노동자들의 평균 나이대가 10대 후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중학생 정도 되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야 할 나이에 제가 입을 싼 옷을 만들기 위해서 공장에 가야 됐고 너무 허무하게 죽었다. 별것도 아닌 그 옷 때문에 이런 좀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랑 되게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는데 방글라데시이고 하니까.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 70년대만 하더라도 그 미신공들이라고 하는 이제 저희 어머님 세대가 그땐 또 남아 선호 사상이 심할 때여가지고 여성인 뭐 첫째, 둘째 이런 애들한테 공장에 가서 학교 대신에 돈을 벌어오게 하는 그런, 그리고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했던 것들이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하면서 이제 개발도상국으로 넘어간 건데 그렇죠. 어쩜 이렇게 몰랐나.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가까운 얘기잖아요. 전태일. 우리 역사 시간에 배웠던 거고 우리 엄마 이모 세대 때 일인데 어쩜 이렇게 티를 하나도 안 나고 나는 소비를 할 수 있었나. 이런 게 좀 소위 말해서 현타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들은 뭐 섬유 쓰레기가 정말 사막에 진짜 자연물 산처럼 이렇게 쌓여 있고 소들이 여물 대신에 청바지 조각을 씹어 먹어서 위에 쌓여서 소화가 하나도 안 돼서 그대로 죽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니까 저는 이제 나의 작고 소중한 취미야 해서 쇼핑을 했던 것들이 이렇게 자연에도 사람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좀 저한테는 큰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옷을 되게 예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싶어서 입잖아요. 근데 그런 장면들로 인해 만들어진 옷이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그걸 입는 게 하나도 멋있지 않다. 이런 생각이 이제 공부를 할 때는 드는 거죠. 근데 밖에 나가면 달라요. 이제 마네킹이 옷을 딱 입고 있고 오늘도 여기 오는데 그 지하상가의 맞아요. 옷들이 진짜 싸더라고요. 엄청 저렴하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은 그 장면들이 다 잊혀져요. 그리고 너무 사고 싶은 그 욕망만 다시 남고. 그래서 한국은 그리고 네. 너무 옷을 잘 입는 사람이 많아요. 너무 맞아요, 많아요. 맞아요. 너무 위험해 지금. 너무 트렌디한 사람이 많고 조금만 뒤쳐져도 티가 나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미국에 있을 때는 이제 막 화려한 옷들 이런 거 파니까 그냥 안 사면 그만이었는데 한국에 오고 나서는 뭔가 생존을 위해서 사야 되는 느낌이 더 컸던 것 맞아요.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되게 트렌디하다는 그 말 뒤에는 어떤 뭐 특정 아이템 같은 게 유행을 하면 모두가 그걸 들고 있게 되죠. 막 제니의 코스 구름백이라든지 아웃사이더가 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행을 쫓지 않으면. 근데 또 이 책이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이런 뭐 환경적인 뭐 폐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도 그러니까 너 옷 사지 마세요. 뭐 예를 들어서 옷을 사는 사람은 당신은 방금 뭐 나무 하나를 죽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 죄책감 마케팅을 하지 않는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비단 옷뿐만 아니라 그냥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반감을 가지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죄책감 마케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 번쯤 광고에서 보셨겠지만 그 북극곰이 그만. 북극곰이 이런 막 빙하 같은데 막 이렇게 위태롭게만 서 매달려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막 당신은 이 북극곰을 죽이겠습니까? 당신의 오늘 한 번의 행동 이 북극곰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물며 우리나라는 외모지상주의가 엄청나게 강력하기 때문에 아니 예뻐지라고 할 때는 언제고 예를 들어 저 같은 뭐 작가나 연사가 옷을 사지 마세요 여러분 저렴한 옷 사지 마세요 하면은 제가 10대 여학생이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거든요. 그것만 보고 달려가고 있는데 지금 나 대학교 가면 뭐 해야지 뭐 해야지. 막 머리 미용실도 할인해준다 그러고 옷도 세일해준다고 했으면서 이제 와서 싼 옷은 뭐 환경이 안 좋으니까 사지 말라고요? 이러면 그리고 저도- 너네는 다 입었잖아.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 맞아. 엄마 아빠는 다 입었고 언니도 다 입었는데. 나만? 그래서 저도 그 부분 이제 책을 쓰면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던 부분이고 아이러니한 게 기업들이 이만큼의 공급을 하기 위해서 없는 수요를 그런
뭐 트렌드나 유행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서 소비자들에게 하게끔 강요하고 있으면서 이제는 환경 이런 문제에 대한 책임까지도 소비자에게 넘긴다는 느낌이 진짜 많이 들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를 환경운동가들이 많이 비판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옷을 두고 뭐 제 책 제목도 뭔가 소비자에게 행동을 좀 강요하는 듯한 느낌이 들지만 사실은 이제 조금만 읽어봐도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고 오히려 뒤로 가면은 기업이랑 정부가 똑바로 해서 사람들의 건강한 수요를 건강하게 해소시켜줄 생각은 하지 않고 있는 대로 엄청나게 착취적인 환경에서 옷을 만들어 놓을 때는 언제고 뭔가 이런 태도로 소비를 다시 한번 잘 하도록 하십시오라고 하는 거는 너무 아이러니한 일이다라고 생각해요. 그 이제 워딩이 좀 강력하니까 책 제목이 음. 옷을 사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나의 에피소드인데 제가 회사에 가져갔어요. 제가 이커머스 업계에서 일한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표지를 보더니 뭐야 이거 무슨 책이야? 막 갑자기 옆에 있는 다른 동료분이 그래서 왜요? 이랬더니 너 이거 홈쇼핑 가지고 올 생각을 어떻게 했어? 금서야 금서 막 이러는 거예요. 빨간 책이네. 완전 빨간 딱지. 옷을 아무도 안 사면 우리는 망해 막. 아니다 읽어보셔라. 읽어보시면 생각보다 그렇게 단호하고 뭔가 강경한 책이 아니고 설득이 될 거다. 근데 아직 안 읽으셨긴 해요. 근데 제가 한번 이 팟캐스트 끝나면은 다시 한번 제안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이 환경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되게 한 번씩 돈이랑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게 왜냐면 제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같은 거를 보거든요. 그러면 기후변화가 발생하는 게 온실가스 배출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온실가스 배출을 2050년까지 0으로 만들면 우리가 탄소 중립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지표면 온도를 1.5도 이하로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3%에서 4% 정도예요. 그러니까 100% 중에 100% 중에 그러니까 한국도 3%에서 4%, 전 세계적으로도 3%에서 4% 정도예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주체는 대부분 에너지 기업이에요. 그쵸. 에너지 기업도 그렇고 산업 공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도 그렇고 그런 게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뭐 이 책을 읽고 우리가 정말 진짜 소비자로서 단합하자 해가지고 아무도 이제 옷을 안 사고 아무도 옷을 안 버린다고 해도 지구는 계속 뜨거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96%는 계속 여전히 존재할 텐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소비자들한테 당신이 지금 지구를 뜨겁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꾸짖는 게 저는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되게 공감하는 게 이게 패션 산업을 전 처음에 이 물리적인 옷 쓰레기만 지적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 옷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이 사실은 이 폐기물로 인한 지구에 가해지는 악영향보다도 훨씬 크다는 걸 저도 이제 취재하면서 안 거죠. 그래서 이 책보다 어쩌면 더 두껍게 나올 수 있는 게 물류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이제 옷이 우리가 가서 사는 거 말고 온라인 쇼핑에 훨씬 더 익숙해졌고 그냥 쇼핑하는 거 아니고 당일 배송, 뭐 무료 반품 이런 걸 약속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감당하려면 그 패션 업계와 물류 업계가 정말 하나가 되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패션 산업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 패션 산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흔히 이 쓰레기가 될 만한 옷으로 생기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게 얘기해 볼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옷이 이제 더 이상 뭐 패션 아이템 수준이 아니라 뭐 내일 쇼핑을 앞두고 있는 학생이라면 생필품이잖아요. 그쵸. 이거 진짜 없으면 안 되는 긴급 용품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무료 뭐 내일 배송 이런 것들을 기업들이 서로 약속하는 걸 텐데 그런 물류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 문제가 되게 가깝게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 이제 발전소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 양이 압도적으로 많겠죠.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기업들이 아니면 뭐 정부에서 옷을 그러니까 한 벌씩 다들 줄이십시오, 이메일 삭제하십시오 했던 것처럼 해서는 정말 반발밖에 안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 여기서 나온 것 중에 되게 흥미로운 게 또 그린워싱이었어요. 그게 다 소비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과 연결돼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린워싱? 제가 처음에 이제 옷을 안 사기 시작했을 때
아마 그때도 저희 친구들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은데 그 페트병으로 만들어진 티셔츠가 있다면서 그걸 저한테 링크를 보냈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 한 분이었을 거예요. 이거는 쓰레기로 만든 거니까 이거 사도 되겠다. 이렇게 그냥 보내줬어요. 그래서 저도 그러네 해가지고 되게 반갑게 살펴봤었는데 뭔가 H&M이었던 것 같아. 나였던 것 같아. 저였다. 주의였다. 그래서 그게 이제 페트병으로 만든 뭐 플리스입니다. 티셔츠입니다. 해가지고 광고를 하고 있는 제품이었고 그 제품의 쇼핑백, 그 브랜드의 쇼핑백에는 이렇게 Save the Earth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근데 그런 재생섬유로 만들어진 옷이 그 브랜드에서 판매하는 제품 중에서 아주 극히 일부였고 제가 살 수 있는 옵션조차 전 없다고 느껴졌어요. 너무 안 예뻐서. 제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되게 자신들은 지구를 위해서 맞아. 이 브랜드를 하고 있는 척 그렇게 광고를 하는 그런 그린워싱의 영역으로 패션이 되게 빠르게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심지어 쉬인이나 테무 같은 누가 봐도 친환경적일 수가 없어. 근데 쉬인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바로 두 번째 탭에 서스테이너빌리티가 아주 대문짝만하게 되어 있고 그것에 엄청 자부심을 가지고 캠페인을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 이 친환경이라는 키워드마저도 마케팅의 수단으로 그린워싱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약간 괘씸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죄책감 느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너 이거 사면 괜찮아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전반적인 해결책은 우리 삶의 양식을 어떻게 보면은 좀 더 탄소 배출을 덜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거고 있는 옷을 잘 활용하는 거지 더 서스테이너블한 옷을 산다고 해서 뭔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마케팅을 하는 게 또다시 올해 컬러와 별로 다를 바가 없다. 저는 사실 이 책을 처음 봤을 때 약간 거부감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그 책을 혹시 일단 여기 이제 앞에 부분에 또니의 사진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옷을 입은 사진들이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어떤 가죽 자켓을 입은 어머니와 같이 찍은 사진이 있는데 또니는 여자 형제도 있고 엄마도 옷을 이제 물려받을 수 있을 만큼의 그 비슷한 체형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능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남자 형제가 있고 그리고 엄마랑도 체형이 안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질투도 나면서도 왜냐면 여자 형제가 있다는 것은 제가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만 했을 때는 옷장이 2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체형마저 비슷하다고 한다면 물론 뭐 중간중간에 싸울 수는 있겠지만 너가 내 옷 가져갔어? 뭐 이런 거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사면 2명이 그거를 나눠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저희가 오늘 이 얘기를 시작한 이유가 사실 이 책을 우리가 2023년에 나와서 다 읽었어요. 다 읽고 시간이 약간 지났는데 갑자기 술을 마시다가 사실 난 또니 책에 약간 반대야. 왜 반대하는데? 왜 반대하는데? 근데 이유가 각자 다르고 생각보다 되게 밸리드한 합리적인 맞아요. 이유들이라서 이걸 저자와 얘기를 너무 해보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제 책을 내고 강연을 다닐 기회가 종종 있었는데 갈 때마다 듣는 질문이에요. 왜냐면 FAQ네요. 현실적이지 않은 환경이 분명히 있거든요. 주희가 얘기한 대로 형제가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전 옷을 많이 사뒀었던 상황이잖아요. 나는 안 사놨고 내 스타일도 잘 모르겠다. 근데 저는 그 실질적인 how-to를 묻는 질문과 내가 소비 욕망을 억제하고 싶지 않은 것에서 나오는 질문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제가 행사도 알려드리고 나눔, 교환, 그리고 옷을 자연스럽게 이제 같이 입을 수 있는 그런 공유 옷장 개념이 사실 가족뿐만 아니라 여러 명이 같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앱도 있고 이런 거를 막 추천을 해드리는 거를 열심히 해볼 것 같은데 내가 그냥 옷을 사고 싶은 마음을 놓을 생각이 없어 라고 한다면 그거는 또 이제 다른 얘기인 거죠. 그쵸. 그리고 이제 저는 후자의 경우에는 사실 옷을 사야만 내가 멋을 내는 방법을 알 것만 같고 그리고 여태까지 했던 유일한 방법이 돈을 주고
옷을 구매해서 입는 것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저는 옷을 사지 않고 나서 돈을 안 주고도 내가 이런 원피스나 이런 액세서리를 해볼 수 있구나라는 거를 그런 나눔이나 교환 행사 가서 정말 체감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안적인 쇼핑을 경험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되게 막막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건 제가 아주 실질적인 팁들을 드릴 수 있다. 근데 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 모든 소위 말하는 운동,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이런 거에서 나오는 모순점이 여기에도 들어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환경 운동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되게 많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더 지속 가능한 소비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파타고니아에 갔어요. 그래서 그 이번 신화들 자서전 읽고 감명 받아가지고 파타고니아 갔는데, 제가 방금 찾아봤는데 파타고니아 반팔티 가격이 95,000원인 거예요. 진짜 진심 95,000원인 거예요. 너무 비싸. 그래서 내가 지속 가능한 소비하려고 나 같은 서민이 95,000원짜리 힙하려면 95,000원이 있어야 되는 어떤 이런. 내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게 되게 유서가 깊은 게, 환경운동은 엘리티즘을 담보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비판들도 있고 어떤 그 연구 결과들도 있어요. 뭐 연구 결과 진짜로 엘리트적인 동기에서 환경운동을 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환경운동가들이 평균보다 조금 더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의 소득을 가지고 있었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It takes green to be green. 그러니까 내가 녹색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뭐 테슬라 타고. 그래서 뭐 이런 쪽의 얘기로 약간 확장시켜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물론 저는 이제 지금 채식주의는 아니긴 하지만 주변에 이제 채식주의를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 결심이나 어떤 선언에 대해서 엄청 응원을 하는 편인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어떤 그런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인데, 비건 빵을 만약에 먹으려면 비건 빵집에 가서 거기에 진짜 그 비건 재료만 들어갔는지 글루텐 프리인지 막 이런 거를 다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정말 미세하게 하나하나 그 성분을 알아내려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일인데, 돈만큼 그런 시간조차 없는 사람들은 그냥 한 번에 그냥 삼각김밥 먹고 컵라면 먹고 이러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옷 같은 경우에도 옷을 새로 사지 않고 교환을 하거나 나눔을 받거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거에 필요한 어떤 시간적 재화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어떡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쵸. 우리가 이제 쿠팡이나 이런 배송 서비스를 쓰는 사람들은 진짜 바쁜 사람들이거든요. 바쁜 현대인들. 당장에 뭐 환불하러 갈 시간도 없어서 옷장에 쌓아두고 환불 기간 놓치고 이런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그런 막 교환하고 편지 써서 이제 옷에 이제 태그를 편지를 써서 교환하고 이런 행사에 가는 거는 진짜 주희가 얘기한 대로 시간적 제한뿐만 아니라 정말 마음과 이 에너지를 써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근데 그것의 기준이 비단 돈이 있고 없고로 나뉘는 것보다는 어디에 내 에너지를 쓸 것인가의 결정으로 좀 나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아까 이것이 뭔가 엘리트들이 하는 운동에 가깝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책을 쓰면서 되게 그런 인식을 많이 갖고 있구나라고 체감했던 게, 인터뷰를 하러 갈 때마다 일단 번번이 거절을 많이 당했고, 그래서 전화부터 거절을 당하죠. 뭔가 제가 어디 기자도 아니고 관련 업계 사람도 아닌데 냅다 자기네 업계를 비판하는 책을 쓰겠다고 하니까 호의적이지 않은 것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특히 이 패스트 패션 산업은 돈이 없는 시민들을 위한 것이다. 그러면 너 지금 이런 책 쓰면 명품은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하니까 노동 착취 안 하잖아요. 그러면 명품 사는 사람,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의 소비만 되게 좋은 것이고, 패스트 패션 사는 이런 소시민들은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려는 거냐. 그런 얘기도 들으면서 그렇게 인식하고 있구나. 그리고 제가
뭔가 하려는 얘기가 되게 부자들의 환경운동이야 라고 먼저 생각하신 분들의 입장도 이해가 됐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랑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거는 그 이제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옷가게 사장님이었는데 그냥 매출이 어떻냐 최근에 뭐 오래 엄청 일을 하신 분이었어요. 10년 전에 20년 전 그리고 지금의 그런 사업 방향이나 매출 규모가 어떻게 바뀌었냐라고 여쭤보니까 엄청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저한테 화를 내셨던 것처럼 이제 이 산업이 왜 이렇게 이제 미래가 없고 돈을 못 버는지에 대해서 막 한탄을 하시는데 이제 듣다 보니까 저와 이 사장님의 공격 대상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박리담회로 이런 소상공인을 죽이는 대기업의 부가 굉장히 집중되고 있고 그 대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의 아이들이 착취당하고 그리고 사장님 같이 열심히 사시는 이런 사장님들도 열심히 일은 하는데 예를 들어 온라인 트렌드가 굉장히 빨리 바뀌고 서비스가 좋아지면서 이제 일은 열심히 똑같이 하는 돈을 못 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구조가 옷을 미리 떼와서 창고에 두고 이제 파는 오프라인 매장의 경우는 그런데 떼오는 사이에 유행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폐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 다 부담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옷값뿐만 아니라 그걸 떼기 위해서 뭐 이렇게 디자인을 맞추고 시연도 몇 번 받아봐야 되고 그걸 하는 그 모든 노동력이 의미가 없어질 만큼 패션 트렌드가 빨리 바뀌고 있고 그게 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돌아와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결코 이 옷을 사지 말자고 하는 저와 옷을 팔아야 하는 사장님의 싸움이 아닌데 뭔가 둘 다 소비자도 옷을 많이 사는데 입을 옷이 없어서 힘들고 사장님은 열심히 옷을 사입해오는데 판매할 수 없어서 힘들고 그럼 도대체 이 부는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얘네가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수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저렴한 옷을 생산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어떤 인권 침해나 환경 오염 같은 문제들이 예를 들어서 이 모든 산업을 다 망쳐야 할 정도로 엄청난 자본이 필요한 일이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안전 규제가 뭐 똑바로 갖춰진다든지 아니면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어떤 조그만의 어떤 하수 처리 규정 같은 것만 있어도 사실 그렇게까지 어떤 이 서플라이 체인에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데 그걸 두고 이걸 모두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패션 산업은 다 너희들을 위한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약간의 책임 회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그 엘리티즘에 반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나한테 자꾸 지구를 망친다고 뭐라고 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내가 커피숍에 가가지고 그 커피를 시켰어요. 근데 빨대로 뭐 먹고 있는 거 보면서 바다거북이 죽였니? 너 지금 바다거북이 생각 안 해? 그런 식으로 나한테 얘기할까 봐. 그게 너무 무서운 거죠. 근데 많이 당했어 우리 사람들이. 근데 이게 환경 운동이 사실 나한테는 안 일어나고 너한테만 일어나고 이런 일이 아니고 이 대기라는 물질은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순환해요. 여기에서 배출한 탄소가 지구 한 바퀴 도는데 2주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가 기후 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먼 시각에서 바라보는 훈련을 계속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이 책이 그런 많은 도움을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리고 제가 또 이제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또니가 너무 예뻐요. 지금 이렇게 지금 정말 뭐 딱히 엄청난 화장을 하지도 않았는데 미모의 작가. 근데 이런 말을 하면 또니도 되게 나쁘끄럽고 창피하고 그러겠지만 이 책을 보면 또 여기 처음에 또니 사진들이 나와 있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너무 포토제닉하고 예뻐요. 사실 또니랑 저랑 같이 어떤 모 독립서점에 북토크를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 사장님이 어머 옷을 사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자님 아니세요? 근데 어떻게 알아봤냐고 하니까 이제 이거 사진 막 보셨다고. 근데 사진 속에 너무 예쁘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약간 입에 발린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또니가 예뻐서 그렇게 말을 한 것 같았고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제가 주장하고 싶은 바는 또니는 원래 마네킹이 예쁘니까 그 어떤 옷을 입어도 상관이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넉마주의를 입고 거적대기를 입어도 또니는 빛이 날 거다. 아니 근데 이거 저 진짜 할 말이 많은 게 일단은 사실 그런 일단 요 기획부터 네, 여기 어쩌다가 드디어 말할 수 있다. 제 이제야 사진 말할 들어가게 수 있다. 되었는지. 네. 진짜 책 내기 한 하루 이틀 전에
제 기억으로는. 네네. 이 사진을 넣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맨 앞에. 당연히 맞아요, 원고 맞아요. 쓸 때는 없었죠. 원고 쓸 그쵸, 때는 그쵸. 여기 글만 있었지. 그냥 프롤로그부터 전 쓴 거예요. 근데 이 앞에 이 사진이 들어가는 거는 되게 급하게 이렇게- 결정된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부담스럽다. 이 얼굴이 여기에 노출된다는 게 이 정도로만 당연하죠. 생각했지 뭔가 이것으로 미의 기준을 막 예쁜 애 만애라고 생각할 것은 전혀 그렇게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진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객관적으로 예쁘냐 하면은 그런 사진들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쁘긴 해요. 근데 이건 그런데 어쨌든 근데 제가 가장 당황스럽고 좀 기분이 나빴던 거는 책 강연을 하러 가서 네네. 2시간 동안 목이 터져라 환경 문제도 얘기하고 사회 문제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도를 해볼 수 있는지를 막 얘기를 했는데 질문으로 작가님 예쁘니까 가능한 아니 뭐 젊으니까 날씬하니까 뭐 예쁘니까 저는 이게 다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그것도 예뻐도 너가 정말 객관적으로 예쁘구나 이게 아니라 그냥 외모를 하는 말이야. 평가하는. 그냥 하는 평가하는 말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진짜 기분이 안 좋아서 막 아니 내가 여태까지 한 말은 그러면 어떻게 들렸을까? 그리고 이제 주희가 그 얘기를 해주고 나서 그러면 심지어 이 책에는 이렇게 앞에 이렇게 사진이 있고 본문이 시작되는데 뭔가 잘 이게 전달이 됐을까 막 이런 생각도 뒤늦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이 그냥 철저히 저는 환경과 사회 문제로 기인했었지만 필연적으로 외모지상주의랑 연결이 되는 주제구나라는 거를 좀 뒤늦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눈에 그 질문을 하셨던 분들 뭐 작가님은 젊잖아요, 예쁘잖아요. 그분들 더 예뻤어요. 그러니까 주희가 더 예쁘면서 다 예쁘면서 나한테 넌 예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근데 저도 약간 공감이 됐어요.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사진이 너무 너무 아름다워.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자기의 외모에 좀 불만족을 할 때가 되게 많이 찾아오는데 저에게도 그럴 때면 왠지 나도 올해 유행한다는 그 팬톤 컬러 한번 사입어가지고 살짝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볼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왠지 또니는 그런 생각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맘도 모르면서 이런 책을 썼어? 아니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자신감 혹은 자존감의 영역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이제 나 몰라 하고 안 사기로 했고 이건 내가 생각한 멋이 아니야를 계속 이제 셀프 주입한 상태니까 못 입어도 그만 잘 입어도 그만 옷은 저에게 이제 그런 대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더 자유로워지고 오히려 더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누군가 나를 옷으로 평가할 수 없겠죠. 제가 옷을 안 산다는데 설마 저를 옷을 두고 평가하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역량을 더 기르게 되고 뭐 예를 들어 그 시간 책을 읽는다거나 글을 쓴다거나 하는 식으로 저만의 이제 멋으로 찾아가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튼 거죠. 이쪽 싸움에 여기에 끼지 않겠다. 근데 진짜 끼지 않는 건 정말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굉장히 그 외모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퍼스널 컬러 그 진단 받는 거 있잖아요. 맞아. 어떡해. 그래서 나에게 어떤 색깔이 어울리나 스트레이트 체형, 웨이브 체형, 맞아. 뭐 어쩌고 체형, 약간 얼굴형도 뭐 얼굴형도 무슨 형 맞아요. 땅콩형 얼굴. 그러면 뭐 삼각형? 삼각형 있나? 뭐 막 육각형 사각형? 그거를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사이트도 심지어 있고 우리가 이렇게 뭔가 몸을 조각조각 내서 테스트를 하는 사회에 사니까 이게 너무 우리를 옥죄고 있는 거죠. 그게 제가 이 관련해서 준비를 하면서 옷 관련한 얘기를 되게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이걸 추천해주는 거예요. 나는 잘못 찾아왔구나. 아니 우린 비판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막 뭐가 뜨냐면 뭐 안 맞는 옷 입어보기, 다이어트 자극 뿜뿜, 6677 사이즈 현실적인 뭐 입어보기, 뭐 아니면은 뭐 170 여자의 몸무게별 체형 체감 이런 거, 그리고 막 옷이 체형에 미치는 영향. 우리가 미디어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TV 속에 예쁘다라고 추앙받는 그런 사람들을 따라하고 싶게 되고 그런 것 같은데 그거와 관련해서 굉장히 유명한 영화가 있죠. 제가 포스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왔는데 서브스턴스라는 영화가 작년 초에 히트를 했고 저도 보러 갔었는데
정말 그 스토리는 엄청 단순하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외모가 예쁜 것으로 인기를 구가했던 탑스타가 이제 노화로 인해서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고, 그러다가 우연한 계기로 어떤 시술, 어떤 약물을 통해서 정말 몇십 년 어려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게 되는데, 이제 그럼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어떤 욕망과 욕심과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이 사람이 무너지고 타락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담은 그런 영화인데,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사실 뭐 성별과 관련 없이 너무 내가 이제 늙고 병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욕망이 있잖아요. 내 나이보다 조금 더 어려 보이고 싶고 조금 더 건강해 보이고 활력이 넘쳐 보였으면 좋겠는 어떤 그런 마음, 거기서 이제 출발을 해서 그렇게 타락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욕망이 인간이 태초에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진화를 잘하기 위해서 좀 우월한 유전자처럼 보이고 싶은, 그리고 나랑 번식을 하면 청결하게 내가 유지를 해서 좋은 짝을 만나고 싶은 이런 본능의 수준을 훨씬 넘어서서 이제는 자본주의와 그 산업주의가 엄청나게 가짜 욕망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 이제 뭐 안티에이징, 슬로우 에이징 같은 말들이 미디어랑 광고 그리고 소셜미디어 이 조합으로 저는 진짜 따라잡을 수 없을 속도로 계속해서 스스로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전략들이. 근데 그거를 그냥 이거는 우리 되게 자연스러운 욕망이잖아, 예뻐 보이고 싶다는 거라고 받아들일 정도는 이미 지났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추천하고 싶은 책이 이 트릭미러라는 책인데, 제가 이 책을 이 책을 마감할 때쯤에 이 책을 봤어요. 네. 그래서 다시 쓰고 싶다. 이 책 다시 처음부터 쓰고 싶다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재미있게 흥미롭게 봤던 책인데, 이 트릭미러라는 게 왜곡된 거울, 말 그대로 우리가 소셜미디어가 만들어낸 왜곡된 거울로 우리를 인지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이제 책에서 나온 문장 중에, 트릭미러는 내 몸에 단점이 없다는 환상을 제공하면서도 끊임없이 그것을 찾아내야만 하는 자기 형벌이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완벽하잖아. 너 이제 자기 개발의 측면에서 너는 너무 멋진 여성이야. 너 용감하고 멋있는 그런 임파워먼트 하는 그런 여성이야 라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검열하게 하고 그리고 끝내 그것을 찾아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구나. 나는 웨이브 체형인데 스트레이트 입었네? 이런 거. 그걸 계속 찾아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트릭미러 안에 갇혀서는 우리가 결코 자기 자신다워질 수 없다,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내용인데, 진짜로 그것의 심각성을 우리가 좀 체감해야 할 정도로 지금이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옷과 관련한 얘기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산업에 대해서 엄청 잘 알지 못하고, 아니면 어느 정도로 이게 해로운 건지 조금 알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어떤 내 몸에 불만족하는 데서 나오는 가짜 배고픔 같은, 가짜 쇼핑하고 싶은 욕구,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관련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은 책이 거울 앞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다예요. 근데 이 책 또니도 읽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그 외모 강박이 여성의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갉아먹는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단순히 여자들이 외모에 더 신경 많이 쓰지, 뭐 그건 자연스러운 거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사실 외모 강박은 그거보다 조금 더 깊은 차원이고 내 인생에서 굉장히 쓸데없는 에너지를 앗아가는 어떤 존재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어떤 깨달음이 오는 것 같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대상화와 관련한 얘기가 나와요. 외모 강박이 있기 전에 대상화가 있다. 대상화라는 것은 당신의 생각과 느낌, 목표와 욕망을 지닌 진짜 사람으로 취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이 대상화를 스스로에게 계속한다는 거는 내가 인간으로서의 주체성을 어느 정도 포기하는 거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대신에 당신은 그저 몸 또는 신체 부위의 총합으로 취급받는다. 심하게는 당신의 몸은 그저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무언가로 취급받는다. 누군가 당신을 사물로 취급하는 경우 또는 당신이 외모로 누군가를 즐겁게 해줄 때만 쓸모 있는 사람으로 여겨질 경우 당신은 주체성을 잃는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 정말 내가 이 외모 때문에 거울 앞에서 낭비했던 이 시간들이 얼마나 부질없는지 인간으로서 다른 행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뭐 기후변화 연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되게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책에서 또 그것까지 다루잖아요. 이 외모지상주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여성들의 또 다른 착취적인 태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 책을 되게 감명 깊게 읽고 나서 제가 스킨로션 바르는 것도 내가 이걸 왜 발라야 돼? 선크림 바르던 것도 왜? 왜? 내가 여자여서 그래? 내가 예쁘고 뽀얀 피부를 가져야 돼? 하면서 안 발랐다가 그 다음에 거울 앞에서 봤을 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 더 에너지가 깎여요. 원래보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강박적으로 벗어나려는 것까지가 외모지상주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밸런스를 잡아가는 사람에게 예를 들어 옛날에 뭐 한때 있었던 얘기 같은데 넌 페미니즘인데 뭐 왜 화장해? 너는 이건데 뭐 해? 라는 것들의 그 잣대로 여성이 심지어 스스로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는 게 진짜 다다를 수 있는 최악의 결론인 것 같고 맞아요. 이런 얘기를 더 자유롭게 너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구나 라는 식으로 논의가 돼야 되는데 더 잘하는 페미니즘, 맞아. 더 잘하는 자기관리로 가면은 진짜 그건 또 다른 재앙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절대로 외모에 신경 쓰지 않겠어. 절대. 그게 선크림 안 발라. 그게 무슨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처럼 계속 외모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 레벨 자체를 좀 낮추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저도 이제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는데 존 버거의 다른 방식으로 보기라는 엄청 대단한 책이 하나 있는데 띵엄들이 많지만 그중에 얘기한 것과 좀 연결되는 지점이 광고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광고를 생각할 때 그냥 단순히 어떤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안에 굉장히 복잡한 또 교묘한 어떤 메커니즘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읽어보자면 광고를 보는 구매자들은 그 광고의 상품을 구입하면 이루어질 수 있을 법한 자신의 모습을 부러워하게 된다. 광고는 한 여인으로 하여금 그녀가 그 상품을 구입하면 자신이 그 선망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상상하도록 의도된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이런 얘기다. 광고 이미지는 있는 그대로의 그녀 자신에 대한 애정을 슬쩍 훔쳐내선 광고 상품의 구입 대가로 그 애정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광고의 목적은 광고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딘가 자신의 현재의 생활 방식이 만족스럽지 못한 느낌을 갖도록 만드는 데 있다. 사실 홈쇼핑도 비슷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제가 이제 언론고시 준비를 할 때 들었던 수업 중에 원트와 니드가 있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목이 마르고 지금 물을 너무 먹어야 되는 그런 갈증의 상태라고 하면 물은 필요한 거죠. 니드인데 저희는 그 원트였던 감정을 니드인 것처럼 포장해서 판매를 하는 것 같아요. 홈쇼핑에서. 왜냐하면 그래야 이게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선순위가 되니까. 훔쳐간 다음에 주인에게 돌려준다라고 하는데 네. 100을 훔쳐간 다음에 한 1만큼 돌려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조금, 그러니까 조금 안 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쇼핑하는 기쁨이 분명히 있거든요. 너한테 딱 맞는 옷 입었을 때 너무 기분 좋고 딱 그 할인 쿠폰 먹여가지고 싸게 샀을 때 그 쾌감 분명히 있는데 100을 뺏긴 거는 모르는 거죠. 그거 스크롤하면서 아니면 그런 광고를 보면서 계속 나의 결핍이 더 커지고 사실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결핍인데 이 왜곡된 거울로 잘못 인지한 나의 결핍이 커지는 그 마이너스 100은 우리가 평소에 인지하기는 되게 어려우니까 그게 진짜 악랄한 부분인 것 같아요. 방송적으로도 생각을 해보면 메이크업 쇼라고 부르는 그 장르가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이제 추레하고 막 쿠줄근한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을 바꿔버리는 거죠. 벌써 질린다. 벌써 질려. 약간 벌써 한 편 뚝딱. 옛날에 네이트펀에서 흔녀
만들기라는 그 기획이 뭔지 알죠, 아시나요? 알죠. 저 되게 좋아했어요. 저도요. 세일러문처럼 변신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쾌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비단 뭐 사람뿐만 아니라 집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리즈 중에 호더스라고 있는데 어떤 트라우마가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집이 쓰레기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의 막 바퀴벌레, 뭐 쥐, 각종 생명체들이 이제 다 번식하는 어떤 그런 공간이 되어버린 곳에 이제 들어가서 그걸 다 이제 치워주고 깨끗하게 변한 집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그렇게 뭔가 그 돼지우리와 같던 집을 깔끔하게 바꿔주는 거 그리고 결함이 뭔가 있어 보이는 것을 정말 새 것처럼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메이크오버 방식이 있는데 TV에서 렛민이라는 그런 메이크업 쇼가 있었고 그건 이제 성형을 통해서 외모를 고쳐주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그걸 보면서 이상한 감정이 드는 때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그 존재 자체로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메시지를 우리한테 줄 때도 있단 말이죠. 제가 되게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어떤 여자가 출산 후에 너무 많이 살이 찐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나를 무시한대요. 그래서 렛민이 나온 거예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러면 그래서 그 여자가 막 예뻐지면은 막 남편이 막 안아주고 이런 게 나왔는데 미친 거 아니야?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원래 안아줬어야지. 부부란 서로 이렇게 아껴주고 그것이 바로 가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외모로 인해서 그 사람이 그 사랑받을 수 있다. 그런 거는 내가 사실 그냥 사랑을 걷어가기만 하면 그 사람의 가치는 자동으로 없어지는 거잖아요. 굉장히 어떤 사람을 수동적으로 만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쵸. 그리고 메이크업 쇼에 숨겨진 어떤 비밀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모두 해결되지 않고 절대 그 한 번에 이렇게 띵으로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뭐 예능 프로그램들 중에서도 부부간의 불화가 있고 그걸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출동하고 해결해주고 행복한 가정이 되고 뭐 아이 훈육 프로그램, 동물 훈육 프로그램 슈퍼맨과 같은 어떤 인물이 등장해서 그 모든 걸 마법처럼 해결해준다라는 걸 물론 보여주고 싶어 하기는 하는데 방송적으로는 정말 그럴까를 생각해보면 그건 좀 편집되고 조작된 영역이 분명히 어느 정도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오늘 저희 정말 옷을 사지 않기로 했습니다에서 렛미인까지 아주 먼 길을 왔는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각자 전하고 싶은 한마디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책 제목으로 생길 수 있는 오해를 다시 한번 바로잡고 싶은데 이게 절대 다 한 벌도 사지 마세요. 사는 거 나쁜 거예요 라는 얘기가 아니라 옷을 안 사는 그 결정을 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전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옷을 많이 사본 사람으로서 그 당시의 저와 지금의 저를 비교해보면 저는 지금이 훨씬 편안하고 그 불필요한 옵션에 노출되지 않아서 너무 좋고 비로소 나에게 진짜 잘 어울리는 옷이 뭐고 아닌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제 봄 이제 날씨 풀리고 쇼핑을 드릉드릉 가려고 하신 분들이 있다면 내 옷장에 있는 옷들을 먼저 살펴보는 것에서부터 그 자기에 대한 이해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사실 제가 이 다음 책을 아마 나왔을 거예요. 이게 올라갔을 즈음에는. 근데 그 책은 이제 옷에서 주제를 바꿔서 웨딩 결혼 산업에 대한 이야기인데 놀라울 정도로 결론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바깥에 두지 말고 너 안에 둬라 라는 거거든요. 이 경우에는 옷의 기준을 외부에 두지 말고 너에게 둬라 였다면 결혼도 다른 뭐 부모님, 다른 신부들, 남편에게 두지 말고 네가 진짜 살고 싶은 방향대로 결혼을 설계해라 라는 쪽이에요. 그래서 되게 하고 싶은 얘기가 비슷한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뭐 옷을 선택하든 직업을 선택하든 뭐 어떤 삶의 결정을 해나갈 때 결국에 기준이 자기 안에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책의 제목은 수상할 만큼 완벽한 결혼식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헤일리는 어때요? 저는 오늘 얘기를 하면서 그 록산 게이의 나쁜 페미니스트가 생각났어요. 거기에 보면은 막
완벽해야 할 것 같은 페미니스트가 아니라 가끔씩 나쁜 페미니스트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모두 다 나쁜 패셔니스트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 좋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번씩 유행에 굴복해서 제니 따라하려고 탱크탑 살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다시 여기로 돌아오는 거죠. 어쨌든 나의 신념은 너무너무 많은 이런 가짜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야. 이런 식으로 나의 균형을 잘 찾아 나갈 수만 있다면 뭐 서로에게 너 북극곰 죽이고 있어 이런 비난을 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기준을 나에게 두자라는 말이 저는 약간 미니멀리즘이랑도 어느 정도 맞닿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니멀리즘이라는 게 사실 이제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작업이 아니라 설레는 물건을 남기는 작업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도 옷이 너무 많으면 내가 어떤 옷을 가지고 있는지도 사실 기억을 못하고 샀던 옷을 또 살 때도 가끔 있고 그래서 내가 어떤 옷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조차 되지 않았을 때 그 옷에 내가 오히려 짓눌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옷을 사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자 이소연 씨가 말해주신 그런 내용에 아직은 100% 동의를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더라도 미니멀리즘적인 측면에서도 옷을 좀 줄여보는 그런 시도를 저는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한데 저도 당장 옷을 사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할 수는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내가 인지하고 내가 어떤 걸 보유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 너무 그 옷 자체에 집착하는 마음도 좀 내려놓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음 화 스포를 또 해야 되겠죠. 다음 화는 저희가 또 봄이지만 매서운 이야기를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요. 인생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네. 수많은 거절, 실패, 그쵸. 탈락 이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정말 제 경우만 얘기하더라도 뭐 대입도 있고 전 취준에 정말 오랜 시간을 썼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한 거절이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거절도 그쵸. 있겠죠. 뭐 친구와의 관계에서 뭐 절교를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연인과의 관계에서 이별을 하게 된다거나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거절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삶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네, 그러면 다음 화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